네, 매매계약 들어가겠습니다. 매매계약에 먼저 587조의 과실의 기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587조가 낯설어요, 사실은. 그 조문 자체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587조에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는 기억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목적물의 사용 이익과 대금 이자의 등가성을 문제로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전제했을 때 그 부동산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로 그리고 현실로 인도를 하는 거고 현실로 지급 돈을 주었을 때 그때 등가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실이라는 것은 점유를 하기 때문에 대금은 받았을 때 다 현실로 개념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는 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이면 사용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금에는 당연히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등가성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587조에서 말하는 이자는 법정 이자가 아니라 뭐다? 지연손해금이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이 동시에 항변권이나 안전면 변제기가 이행기에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적법하게 거절할 권능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니다. 어떠한 지문이 나왔을 때 지연손해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답을 OX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 지급을 했습니다. 현실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을 누구한테 기속한다? 매수인에게 기소한다. 지금 매매 목적물은 지금 매도인이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발생하죠?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인은 이행을 했어요. 그럼 등가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대금의 이자 사이 등가성을 유지하는 거니까 너는 받아가는데 나는 못 받았으니까 비록 내가 목적물에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과실을 주세요. 목적물 인도와 별개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가성 유지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춘다는 겁니다. 각자의 목적물에서 과실과 대금의 금원의 이자를 등가성에 맞춘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다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도인이 대금을 받았으니까 이자를 받았겠죠.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과실도 갖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 과실은 인도하지 않았지만 넘겨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가성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다음. 자, 다음 항. 요 부분은 좀 이해하는 데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매매 목적에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 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기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로 인도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자, 이행 지체가 있는데 이 인도 의무의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좀 낯설어요. 좀 언뜻 이해가 채무 불이행이 있는데 이행 지체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인데 손해배상의 지급을 못한다? 언뜻 논리적인 모순을 보여요. 그런데 요걸 이해하려면 이건 587조의 키포인트예요. 587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인도 의무, 매매 목적 인도 의무 지체로 과실 상당, 사용 수익의 과실이죠. 이 과실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과실은 사용 수익이에요. 사용 수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단순히 이행 지체만은 부족하고 자신의 의무를 현실로 인도해야만이 제공해야만이 이행해야만이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매매계약에서는 과실, 목적물의 인도가 지체된 것으로 인한 사용수익 상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현실로 매수인이 매매를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행지체는 우리가 상대방이 이행지체하려면 뭐였죠?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행을 한 경우면 되죠. 반드시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제공만으로도 이행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수령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매매계약들은 587조 특칙이 있기 때문에 왜 특칙이냐? 이자가 지연손해금이고 지연손해금인데 등가성 유정이죠. 등가성 유지를 언제 쓰느냐? 현실로 인도를 전제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특칙 때문에 이행지체가 있더라는데 이건 단순히 이행 제공이거든요. 단순한 이행 제공으로 인한 이행 지체만 부족하고 어떻게 한다?
현실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만이, 즉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완제해야만이 상대방의 등가성을 전제로 한 사용수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연손해금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인도 의무 목적물입니다. 인도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손해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이죠. 과실은. 그런데 587조 취지 등가성과 이자는 지연손해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수인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목적물 사용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단순히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은 채무불이행이면 이행지체도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 매도인의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 상당의 과실을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부족하고, 뭘 해야 한다? 민법 587조가 특징 임점을 반영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현실로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공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목적물 사용수익 상당의 과실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이행지체는 여긴 단순히 이행 제공이에요. 단순히 이행 제공만은 부족하고 현실로 이행을 해야만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매도인 상대로 사용수익 상당, 즉 과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인 겁니다. 580조가. 자, 여러분 복습하면서 기억하십시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내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가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죠.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도록,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았으면 매도인은 당연히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과실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단서가 있어요. 매수인이 그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예컨대 동시양변권, 그런 경우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그 이자는 뭐라고 했죠? 지연손해금이니까. 지연손해금이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에게 동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지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다가 맞는 겁니다. 이자는 지연손해금을 의미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대금 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를 받았어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매도인 현실로 인도한 겁니다. 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에 관계했다. 그러면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겠죠. 그럼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대금이 이자 상당의 과실은 지급할 의무였죠. 그게 지연손해금이니까. 하지만 뭐가 있어요? 동시인 관계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의무가. 따라서 587조의 이자, 대금의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여기 이자는 뭐라고 했죠? 지연손해금이에요. 근데 동시한변권. 따라서 지문에 이 과실의 기속과 관련해서 이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동시에 항변권 같은 동시에, 즉 지급을 거절할. 이자는 이제 채무자와 관련겠죠. 매수인과 관련겠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지연손해금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587조와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낯설고. 그런데 이제 아까 포인트, 등가성, 그 다음에 현실로 인도를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자는 지연손해 개념,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로 인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실 사용수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단순히 이행 제공만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뭐다? 현실로 인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권리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눠서 569조부터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하게 되는 특징이 어떠한 권리를 인정한지, 그리고 매수인의 선악을 따지는 경우 있고, 그럼 제척 기간을 구분한 경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조문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법조문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이해 것은 출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 담보책임 뭘 한다? 법조문을 여러분의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에서 법에서 법조문에서 정하지 않은 유형의 경우가 발생할 때 어디를 근거로 할지, 그 정도의 수준만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 남부 책임,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행사, 어떤 권리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타인의 권리 매매 전부가, 목적물의 전부가 누구 거다? 타인의 것이다.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다. 목적물은 현존하는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매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 주관적 불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타인 권리 매매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다? 그 권리, 그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어떤 경우 발생한다?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법조문에 없어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님을 안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남의 부동산을 모를 일은 없겠죠. 왜냐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떼보니까. 근데 알고서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타인이 개입되지 않은 계약에서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자신이 넘겨줄 것을 확률은 반반이거든요. 또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이렇게 하나씩 이해를 하게 되면 다칠 수 있는데 시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옵니다. 권리가 전부일 때는 해지할 수 있고 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권전의 손손 이렇게 옵니다. 또 하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행사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포인트를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행사기간 제한 규정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해제냐 손해배상, 선악 구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선인제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의 형태가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채무불이행 책임 배웠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채무자는 매도인이거든요. 근데 담보 책임은 뭐다? 매도인의 기책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공평의 원칙이다. 공평의 관념에 따라 왜 공평의 관념이 나오냐? 자, 매매가 뭡니까? 매도인은 재산권을, 소유권이죠. 보통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이 재산권과 이 대가는 똑같아야겠죠. 그런데 하자가 있으면 똑같은 유지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평의 관념이라는 게 그겁니다. 매매라는 자체는, 유상계약 자체는 서로 상대방에게, 각자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지급하는 의무와 반대해서 받는 의무가 서로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가를 끝까지 유지한다. 대가를 유지하는 게 공평의 관념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과실상계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타인의 권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앞에는 타인의 권리가 전부가, 이번에는 뭐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법조문으로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인, 왜냐하면 준용되기 때문에, 권리가 수량 부족이나 일부 매실 경우에 준용되기 때문에 같이 법조문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일단 이 경우는 뭐죠? 타인 권리 매매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는 물건 자체는 존재를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기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당연히 일단 타인에 속하게 되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 즉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그런 때는 선악불문하고 매수인은 그 비분의 비율로 대금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택관성, 공평의 관념 생각하시면 대금의 감액 청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특징은 선악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잔존한 부분, 나머지 부분이면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쉽게 와닿지 않고. 그래서 시험은 요 부분이 잘 출제가 됩니다. 내용도 많고요. 대금감액. 선악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잔존한 부분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뭐라고요?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또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계약 해제 이외에도 손해배상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 이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리 일부, 권일대. 선악 불문이니까 대금가격 청구. 선인 경우에는 해제, 선인 경우는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제척기간. 권일대 선의 선손제, 권일대 선의 선손제,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이건 제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지금쯤이면 여러분의 방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선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약한 날이 아닙니다. 선인 경우에는. 그리고 악의인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 이 부분을 바꿔 씁니다. 선인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한다. 뭐라고요?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년입니다. 1년. 왜 1년 강조를 하게 되면 지금 권리하자입니다. 물권하자. 물권하자 때는 6개월입니다. 제척기간이. 그래서 그거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권일대 선의 선손제. 여러분의 방식대로 반드시 어떤 방식을 이거합니다.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시. 매수인은 선의한다. 일단은 572조, 이게 574조입니다. 574조인데 572조와 573조를 준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매수인은 뭐라고요? 선의한다. 이건 다르죠. 수량 부족, 일부 권리가 전부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있다는 것은 권리 자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타인에게 기속됐다. 하지만 지금 뭐죠? 일부를 멸시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족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거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점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렇지만 준용을 해요. 준용을 하는데 단서가 틀리죠. 매수인은 선의한다. 자, 그 점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572조 배웠죠? 권일대 선의 선손제. 그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일부 멸실된 경우, 결국 원시적인 일부 불능 상태죠. 객관적인 불능 상태겠죠, 사실은요. 주관적 불능이 아니라. 그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선인 경우에. 저는 이렇게 타인의 권리 매매, 권리가 일부가, 그 다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제한 물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식으로 외우고 거기다 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 방식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선의한다. 따라서 뭐가 있겠죠? 대금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중 어느 제? 선인 경우. 선인 경우 때문에 제적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뭔 사실? 부족 또는 멸실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한다. 그렇게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수일, 선, 계속 선이가 이용하죠. 수일, 선, 대, 선의 선손제. 권일대 선의 선손제가 아니라. 자, 이렇게 되옵니다. 법조문에 수일제, 수량 부족, 일불멸시, 제한물권의 경우는 매수인이 선의한다. 이런 선의한다 표현은 수일제, 수량 부족, 일불멸시, 제 이렇게도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 개입을 시키고 수일제,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타인의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이게 575조. 매수인은 선의한다. 지금 나왔죠. 574조, 574조. 그래서 수일제 그렇게 외웁니다. 선의.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답을 맞힐 때 좀 맞출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매수인이 선의만 경우에만 적용된다. 선악 불문한다. 그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당권, 전세권은 선악 불문이에요. 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선악으로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일제 저전, 선악 불문, 선의. 타인의 아까
그 전부가 권리 전부가 타인일 때는 나눠졌죠. 계약 해제는 나누지 않지만 손해배상권은 선회인 경우만. 그렇게 이제 하나씩 나름의 그 암기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매매 목적물이 제한물권이기 때문에 지역권, 전세권 여기까지는 좋아요.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그런 또 뭐 있죠? 질권 우리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매 목적 전제가 뭐냐면 점유를 전제하고 있어요. 점유. 다 점유를 전제하는 것들이에요. 제3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겠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이잖아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을 계좌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한물권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 특징이 있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하나요. 왜냐면 사용수익 권능이 지금 제한물권에 의해서 점유가 지금 매수인이 점유를 못하는 거잖아요. 점유해서 사용수익을 못하는 경우. 근데 그거를 알고서도 할 수 있지만 몰랐을 때가 문제는 거죠. 점유수익 상태, 제3자에게 용익물권이나 용익물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서 샀을 때는 그걸 반영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해서 주택에서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 감수하면서 당장 사용수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반환받고 그것도 사용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글쎄 알지 못한 경우에만 그런 말미암아 약간 토지다. 나는 건축 목적인데 제3자가 지상권 설정받아서 쓰고 있다. 그럼 목적 달성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연상을 하면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달달달 오면 막상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수험장에서는 시험 보기 1교시 되면 1교시 가서 우리가 시험장 일찍 도착할 것이고 요런 조문들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 그 다음에 민법상 이런 담보책임 관련 규정들 요런 규정들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들 나오면 눈에 많이 스캔을 하셔야 돼요. 그냥 4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대 반드시 이런 것들 예컨대 이런 부분들 저는 이런 걸 봤었습니다. 시험 볼 때. 자, 전항의 규정은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지역권이 없거나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주로 시험은 이쪽에서 나옵니다. 전항에 걸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이 안 날로부터 선인 경우이기 때문에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저는 제한물권 선의 목적 달성 불가 해제 너무 긴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저는 기억이 편했습니다. 제 스타일상은 선의 목적 달성 불가 해제 기타 선의 손해배상 청구 선의 제작권과 수일제 내우니까 수일제는 선이다. 모든 건 다 선의가 들어간다. 특이한 거 계약 목적 달성 불가. 내가 여기에 대해 나대진데 내가 목적물 점유에 넘겨받아서 뭘 하려고 했는데 못한다. 그러면 계약 달성 못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의 방식대로 다 어떤 식으로든 다 그런 식을 가지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같은 경우는 딱 하나예요. 이 내용 중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행사로 해서 이 전세권은 사용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전세기간 등의 만료로 전세권이 계약이 종료되어 용익적 권능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을 때 저당권, 담보물권적 권능의 성격만 남았을 때겠죠.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아니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 다 임의 경매를 신청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아니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 경우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그리고 해제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제3취득자 저당권은 제3취득자 되죠. 그러면 경매 진행 속에서 매수인 제3취득자 됩니다. 물상 보증인 그리고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권 설정에 소유권 취득하는 제3취득자가 되고 제3취득자는 저당권 담보된 채권액을 변제하고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변제할 채권액은 360조가 적용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실익이 있다. 그런 겁니다. 매수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는 매도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좀 특징이 있어요.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전 2항의 경우에 악의자도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도 선납불문하고 해지하고 선납불문 상한 청구하고 선납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일제와 별도로 저전, 선납불문 이렇게 애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가등기한 본등기가 격려되므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즉 가등기 돼 있는 목적물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격려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의 소유권과 본등기, 가등기 기초한 본등기의 순위가 다툼이 되는데 순위보존의 효력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직권 말살될 운명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와 가압류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해서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압류가 압류로 전이가 집행이 된 겁니다. 가압류의 기초야 동일성 유지하면서 가압류에 의한 가치 집행에 의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담보책임 문제였는데 그 담보책임은 몇 조를 준용할까? 지금까지 576조까지 배웠습니다. 569조에서 576조까지 배웠어요. 또 권리하자예요. 물건의 하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569조 타인 권리의 매매니 아니면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인지 아니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인지 아니면 제한 물건이 있는 거지 아니면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서 소유권이 있는 경우지.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저당권 전세권은 매매계약 당시에 저당권 전세권이 있었죠. 이미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내포하고 있었고 그게 발현이 돼서 소유권을 잃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등기, 가압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가등기의 본등기 그리고 가압류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해서 뭘 했죠?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저당권 전세권. 따라서 576조가 유추 적용된다. 비록 법조문에는 없지만 576조와 패턴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 당시에 저당권 전세권이 있었고 그 실행으로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 못하거나 잃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죠? 계약 체결 당시에 가등기 가압류가 있었고 나중에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본등기와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서 강제경영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됐다? 소유권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유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수인이 이것도 잘 나와요.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게 됐다?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했어요. 매수인이. 대신에 인수한 대신에 매매대금의 지급에 가름한 이거는 매매 인수하고 그만큼의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지급에 가름해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상당하다. 즉 이러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가름해서 만약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이 1억이다. 매매대금 2억이에요. 하지만 매수인이 이걸 인수했다. 그러면 현실로 1억만 줘요. 실제 지급하는 1억이에요.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2억이지만 매매대금은 어떻게 한다? 현금을 1억 주고 나머지 1억은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설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해서 소유권을 잃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이 근저당권에 따른 위험을 껴안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가 뭐다? 576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물건의 하자는 뭐라고 한다? 하자 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특정물 있고 종류물이 있어요. 특정물은 대체가 안 되는 거고 종류물은 대체가 돼요. 그럼 종류물에 대해서도 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생길 수 있냐? 종류물도 어느 순간에서는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새 차를 사게 되면 영업사원이 반드시 하는 게 있으면 인도할 때 인수증. 인수증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이건 특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에서는 특징이 공통된 게 선의 무과실이에요. 선의 무과실.
우리가 권리 하자에서 뭐였죠? 선이냐 악이냐 묻었지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다?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한다. 악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선의 무과실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거. 그게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대가성이잖아요. 하자가 있으면 일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금가격 청구권을 생각할 수 있지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대금가격 청구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어디 있었죠? 수량 부족, 일물 멸시의 경우에는 대금가격 청구권이 있었죠. 대금가격 청구권이 있었죠. 또 하나 뭐였었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시를 준용하고 있는 유추적 경우에는 일부가 권리가 타인의 제한 물건에 있는 경우. 하지만 목적물, 물건의 특정물이나 아니면 종류물 특정되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대금가격 청구권이 없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공통적으로 또 종류매매, 종류물 매죠. 뭐 냉장고, 자동차 그런 경우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세차를 인도받았는데 엔진에서 들들 소리가 나거나 그런 경우 가끔 간혹 뽑기를 잘못하는 경우. 우리 소위 이렇게 얘기했죠. 자동차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뽑기를 잘못했다. 그런 게 생겨날 수 있는 게 완전 보통의 소비자는 뭐예요? 수리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또 수리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새 걸로 달라. 근데 영업소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그때 이제 소송 가게 되면 안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는데 잘 안 받아줍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전물 급부 청구 세차 달라고 소송하지만 받아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의 내용은 뭘까? 목적물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 이제 담보책임 내용은 기본적으로 나오신다고 보고 다 외우셔야 돼요.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인도받게 되면 그때 특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종류물입니다. 대신에 청구하지 않고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않고서 뭘 한다? 안전물의 금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 잘 나오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서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는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가 맞는 표현인 겁니다. 요게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물의 하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목적물의 하자인데 여러분 경매 절차 어떻게 진행했죠?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 저당권자나 담보물권자나 아니면 집행권을 갖은 사람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낙찰을 이루어지고 대금을 납부하면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물의 하자라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경매 절차 과정에서 집행관이나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잘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가지고 담보책임 내용이 뭐였죠? 해제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경매 절차 안정성이 어떻게 될까요? 보장이 안 될 겁니다. 결국은 경매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쉽게 판결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인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깨트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한 토지에 대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토지가 건축 허가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 여부는 법률상인 제한이에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대상이 된다, 건축 대상이 된다, 안 된다고 판가를 때문에 이걸 뭐라 한다? 법률상 제한 또는 법률상 장애예요. 그럼 이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 목적물의 하자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실익이 뭐냐면 권리의
크게 하자와 잘 쓸게요. 권리 하자와 크게 물건의 하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민법은. 그렇죠. 이게 물건의 하자가 580조로 앞에가 569조에서 578조까지 하고 있죠. 특징이 뭐냐면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이 경우는 경매의 경우에 적용돼요. 따라서 법률상의 장애를 권리 하자로 볼지 물건의 하자로 볼지를 어떤 걸 쓸 때에 따라 경매의 경우에 적용될지 적용되지 않을지를 실익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물건의 하자 보게 되면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권리 하자로 보게 되면 경매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률상 장애를 목적물 하자처럼 경매법, 집행관이나 아니면 감정평가사 쉽게 발견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뭘로 보겠다? 결론은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겁니다. 그 실익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기억하기 편하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 매매 목적물에 하자다. 그리고 하자는 언제? 항상 계약 체결 시, 성립 시. 계약 성립 시를 기준합니다. 매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언제 기준한다? 매매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패턴은. 언제라고요? 매매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자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앞에 있던 권리 하자나 물건 하자 모두 언제요? 매매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즉 하자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에 반드시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580조의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가능한 겁니다. 보통 소송에서는 두 가지 같이 다 해요. 채무 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이르러서 손해 상당의 금을 주세요. 아니면 580조 하자 담보 책임에 매도인은 매수인은 선이었기 때문에 58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손해 상당의 금원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가장 차이점 뭐죠? 하자담보 책임은 채무자의 기책사유, 매도인의 기책사유를 요하지 않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은 매도인의 기책사유를 요한다는 겁니다. 고의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자보수 비용은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손해에 해당된다. 요걸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하자보수 비용은 하자담보 책임에 손해에 해당되고 채무불이행 손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하자보수 비용을 손해로 하자비속 상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매수인은 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권리? 하자담보 책임에 기초해서 아니면 채무불이행 기초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처리 비용. 토지에. 그 처리를 하면 지금 폐기물 처리 비용 된다. 그러면 하자보수 비용은 하자담보 책임에 손해에 해당되고 또 채무불이행 손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 둘 중 하나 선택적으로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매매 대금이 5,700만 원인데 하자보수 비용이 6,100만 원 있어요. 자, 그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매도인에 대한 가지는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물급 청구는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언제요? 6개월 내에. 그러면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또 특징이에요. 제척기간이에요. 짧죠. 그러면 이 담보책임이 성립한 날로부터 이 사실은 안 날로부터 매수인이 사실은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사하고 6개월이 도과되면 이 권리를 행사 못해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매도인에 대해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162조 1항의 채권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담보 책임의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6개월의 제척기간과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도 동시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이 두 가지를 다 대입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더 이상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아직 사실을 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지는 않았지만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인도받은 날로부터거든요. 인도받은 날로부터 채권 같은 경우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행사되는 건데 그 전제입니다. 여기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건 몇 년이요? 10년이고 기산점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이 손해배상 청구, 하자담보 책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지만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소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6개월 내 사실이 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되거나 해당돼야 하고 또한 민법 총칙상의 규정에 따라서 목적물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따라서 엔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되지 않고 엔드 그리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준이죠. 언제부터 계산된다? 인도받은 때부터. 따라서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안 때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소멸시효는 완성하게 돼서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좀 특이합니다. 사실 저도 논리적인 이해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는 또 하나 민법 587조 580조 하자담보 책임은 법이 특별히 무과실 책임이에요. 따라서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범위 아닌데 396조 뭐냐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겁니다.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걸 뭐를 전제로 한다? 기책사유를 있음을 전제로 해서 과실상계 규정을 하는 겁니다. 396조 출발점은 기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과실상계 규정이 논의가 되는 건데 그런데 580조 담보책임은 뭐다?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396조 규정이 직접 적용이 안 돼요. 396조를 준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에서 쉽게 해서 우리가 자동차 할 때 정품이 아니더라도 교환 가능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갖다가 그렇게 교환할 수가 없을 때는 쓸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자담보 책임에 과실상계 규정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적용을 준용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은 교체해서 갖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못 쓴다. 왜냐하면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요거는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 입법 취지가 뭐냐면 입법 취지. 이 규정을 든 취지가 뭐냐면 공평의 관념이에요. 공평의 관념. 제가 아까 무과실 책임을 긍정이 뭐라 대가성이 때문에 그 공평성 때문에 공평의 관념 때문에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무과실로. 근데 이 과실상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똑같이 공평의 관념이에요. 따라서 담보 책임이 민법에 지대한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이상 요 규정의 입법 취지가 공평의 관념인데 민법사 담보 책임 또한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396조를 준용할 수는 없지만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자 발생과 그 발생과 확대에 매수인이 기여를 했다면 그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논리로 인정하냐 그 문제예요. 결국은 과실상계 규정은 준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논리적 설명은 과실상계 규정은 준용될 수 없지만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직권조사상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과실상계는 상대방의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조사해서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직권조사상. 이것도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과실상계는 직권조사상이다. 그 의미는 가해자 측에서 유리한 거예요. 과실상계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손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과실을 참작해서 상대방에. 우리가 교통사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 발생 및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아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구 들어가면 되죠.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다. 그럼 틀린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다 하면 틀린 질문이고, 공평의 원칙에서 그냥 그런 표현이 없으면 공평의 원칙에 기초해서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정한다. 그게 맞는 질문이고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이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에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담보책임도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임의규정이에요.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즉 담보책임,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하자가 있어도 난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비록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은 법조문에 기한 581조 기한 하자 담보 책임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설사 그런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면제하는 특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록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했다. 왜냐면 이 목적물의 건물 같은 게 하자는 매도인만 잘 알거든요. 매도인이, 근데 하자는 또 매수인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페널티를 둬야만이. 그리고 매도인 보통 매매계약 실무상 다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면제 특약을 하게 되는 것은 형평에 반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건물의 누수예요. 장마 끝나고 나게 되면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 매수인이 임차인 찾아갈 거 아니에요. 임차인 가서 과거에 이렇게 비가 새서 공사를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종전 매도인한테, 종전 임대인한테 그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매도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숨긴 거죠, 그거는. 그런 경우가 하나의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예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한매 보도록 하겠습니다.